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부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월 달도 이제 바코디가 4월 달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4월 달에도 다양하게 바코디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마포 확정이 시작이 되고 이번 달은 이제 15군데, 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15군데에서 바코디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지금 가까운 이제 지역 확인하셔서 날짜, 시간 맞으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다 참석하셔서 한번 바코디 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주가 주소가 비어 있는데 전주 주소도 이제 확정이 되는 대로 이제 다시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무릎 통증이에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정상 마스터님이 무릎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무릎 준비하고 있다가 속으로 약간 뜨끔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할 주제랑 조금 달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릎뼈 구조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위에는 이제 넋다리뼈, 이제 대퇴골이라고 하는 넋다리뼈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뼈, 옆에 비골이라고 하는 종아리뼈, 그 다음에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무릎뼈,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조직 뼈만 이루어져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이제 인대라는 조직이 이제 뼈를 잡아주고 있고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은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반월판, 연골 같은 이제 완충작용을 하는 구조물들이 무릎에 있어요. 자, 옆에 자세히 또 보면 무릎뼈를 여기서 보시면은 연골이라는 게 무릎뼈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액이라는 게 옆에 보시면 이제 활액이라는 게 흐르고 있고 활막이 이 활액을 싸고 있는 구조예요. 무릎을 오래 쓰다 보면 무릎을 보호해주고 완충작용을 해야 할 연골이 닳아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거를 무릎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화와 함께 연골이 마모가 진행되면서 말기가 되면 이제 뼈와 뼈끼리 맞닿으니까 극심하게 통증이 야기가 되겠죠. 이러한 연골 같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하듯이 운동을 해서 꾸준히 좋아지면 좋겠지만 좋아지는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지우개처럼. 지우개 계속 쓰다 보면 어때요? 잘 지워지다가 점점 크기가 작아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한번 보면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끄러짐이 일어나게 돼요. 미끄러짐이 일어나면서 무릎 굽혀지는 과정에서 닿는 면적은 좁아지고 다시 무릎을 펴는 과정에서 닿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금 끝에 보시면은 뒤쪽으로 미끄러짐이 일어나면서 돌아오죠. 이렇게 미끄러짐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 그 조직에서 이러한 미끄러짐을 못 만들어주면은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갈리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자, 지금 끝에 가서 무릎을 펴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끄러짐, 이러한 구조를 움직이고 피고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릎 골 관절염은 4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1단계에서는 엑스레이에는 이상이 없지만은 연골이 닿아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느끼는 게 1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병원을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크게 이상 없네요,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하는 분들은 이 1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랑 좀 다른 점은 여기 끝에 보면 약간 골극이라고 하는 가시 같은 게 생기게 돼요. 이제 이런 골극이 자라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2단계. 3단계부터는 이제 1단계랑 다르게 뭔가 좀 좁아져 있는 듯하게 보이시죠? 여기 제가 마우스 있는 여기 안쪽이 1단계에 비해서 좁아져 있죠. 이제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관절 간격이 여기서부터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단계는 확실히 확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 나시죠? 보이시죠?
4단계는 연골이 완전히 마모가 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나는 단계. 3기, 4기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통증이 심한 4단계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1기, 2기 이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연골이라는 관절 안에 이제 구조물들은 소모품인데 이렇게 다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기, 2기 이때 잘 관리를 해서 3기, 4기로 넘어가는 걸 막아줘야 된다. 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내가 골관절염이 있는가 하고 의심을 하시면 되는데 6개월 이상 무릎에 통증이 있다. 통증이 이제 보통 극심한 통증 말고 그냥 잔잔하게 좀 불편하게 아픈 정도라도 보통은 한 1, 2주 정도, 길면 한 달 안에는 통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며 아프다 하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 그다음에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느낌이 나고 소리가 나시는 분들. 우리 무릎 굽히고 필 때 뼈소리 난다고 이거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소리만 나면은 괜찮거든요. 소리만 나는 거면 그냥 스트레칭 좀 열심히 하시고 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뭔가 무릎이 어긋난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절이 뻣뻣하고 이유 없이 붓고 관절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걸을 때 통증이 심하고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어렵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크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세 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통증, 극심하게 통증이 오든 뭐 기간에 상관없이 극심하게 통증이 오든 아니면은 작은 통증이라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든, 그러니까 통증.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이 닿다 보면 계속 충격이 가게 되니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생기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강직이에요. 한 자세로 있다가 다른 자세로 전환할 때 빨리 못하게 되거든요. 굳어 있으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특별한 자세를 할 때마다 통증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관절염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러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2011년도부터 꾸준히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령대별 그리고 남녀 환자 비율을 봤을 때는 40대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남녀를 비교했을 때. 근데 50대부터 여자 환자의 비율이 확확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여성에게서 유난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거의 한 8, 9명이 여성분이에요.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추정을 하는데 뭐 자식 생활과 쪼그려앉기, 양반다리 등 뭐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많은 거에 딱 추정을 하고 있고 50대 이상이 넘어가는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이 통증이 생기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일단 당장 아픈 거는 당연한 거고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이라는 연구인데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 가져온 건데 여기서도 오타가 났네. 살이 질 수준이라고 이분들이 올리셨는데 아무튼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이라는 조사를 보게 되면 노인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질병, 경제난, 고립, 우울증의 사중고, 이 중에서 노인성 질환이 있을 경우 급격하게 삶의 질이 감소하더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점들이 정상이에요. 이게 색이 좀 그렇게 확 차이가 안 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 점들이 정상.
정상일 때도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이 시기에 확 꺾이죠. 아무래도 이 시기에 퇴직도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뇨, 고혈압과 같은 이제 내분비계적 질환, 그다음에 이비인후과적 질환,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대표적으로 이제 골관절염을 해서 비교를 한 건데, 다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선이 확 떨어지죠. 50대에서 60대.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골관절염은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여기 노란색 점이 많은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골관절염이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한 논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울감과 만성 무릎 통증의 정도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논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SCI급 논문이라고 급이 좀 높은 논문을 제가 본 건데 분석 결과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성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는 19.8%, 이 중에서 우울감이 함께 있는 환자는 17.3%라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만성 무릎 통증이 없는 사람 중에서 우울군에 속하는 사람은 전체의 5.2%에 그쳤다라고 해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만성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울 증상이 발현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통증은 통증의 문제만 아니라 삶의 질, 그리고 우울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하는 연구예요. 그럼 이러한 무릎 통증이 왜 나타나느냐? 이건 이제 자세별 무릎의 부하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무릎의 부하가 갈 리가 거의 없죠. 그래서 0.2. 이거는 연구마다 조금 부하 정도는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딱 이렇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의자에 앉기는 0.2, 서 있는 거는 1.2, 짝다리 짚는 거는 1.9.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 걷는 거는 이제 3, 그 다음에 양반 다리는 3에서 7. 아무래도 무릎을 굽히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스쿼트가 8.5, 쪼그려 앉기가 9예요. 이 결과만 보면 어때요? 스쿼트가 꽤 높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끝나면 이제 스쿼트를 계속 하시는데, 대표님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연구는 부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부하가 높다고 해서 무릎에 좋고 안 좋고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쿼트를 하는 모든 분들은 무릎이 상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운동,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내가 근육을 쓰고 있는 케이스랑 이제 자세적으로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는 케이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한 연구에서 이제 생활 자세와 운동 동작을 비교한 게 있어요. 모든 관절은 이제 회전이 걸리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스쿼트가 무릎의 부하 정도가 높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회전이 걸리는 이제 테니스 백핸드라든지 축구 같은 동작들. 자세히 보게 되면 무릎에 부하되는 하중이 이런 스포츠 종목들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생활 자세에서는 서 있기, 걷기, 계단 내려가기, 쪼그려 앉기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놨는데, 서 있기, 걷기, 계단 내려가기는 위에 있는 운동 동작들보다는 낮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면은 무릎이 다 상하는 거라고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충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과정에서 무릎에 닿는 면적이 넓고 닿는 면적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홍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구부릴수록 두 뼈가 접촉하는 면적은 좁아지고 응력이 커지게 되는데, 응력이라는 거는 면적 대비 상대적인 힘인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굽힐수록 닿는 면적이 줄어들죠.
무릎을 굽힐수록 이 정도까지 닿고, 이 정도까지 닿고, 이 정도까지 닿고,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커질수록 닿는 면적이 점점 좁아지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응력을 비교해서 응력을 같이 넣어서 생활 자세와 운동 동작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쪼그려 앉기예요. 연골이 접촉 압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쪼그려 앉기가 제일 안 좋다. 축구도 그에 못지않게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에요. 이건 이제 백핸드를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백핸드를 할 때는 지속적으로 자극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동작이 가고 다시 돌아오죠. 여기 그래프 보면 한 번 이렇게 뛰었다가 내려오고 빨간색 그래프가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 정도가 한 번 들어가고 낮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쪼그려 앉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하중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운동 같은 경우에 움직이면서 근육을 쓰기 때문에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그거를 많은 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정작 무릎 관절의 데미지는 적거든요. 그리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데미지가 더 적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 같은 건 어때요? 쪼그려 앉는다든지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자세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쓰지 않고 그 관절을 더 쓰게 만들고 면적, 닿는 시간, 그러니까 부하 정도도 지속적으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자세에 따라서 우리 무릎이 안 좋아지더라. 스펀지, 물 먹은 스펀지 같은 경우에 이제 무게를 한 번 확 주고 떼버리면 물 빠지는 게 조금만 그래도 빠지는데 오랜 시간 큰 하중으로 계속 이제 연골을 누르고 있다 보면은 연골 사이에 아까 앞에서 활액이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그 활액이 빠져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무릎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 영상에서 각 자세별 무릎 보아도 검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자세죠. 손자세, 다리 꼬는 자세, 양반다리 하는 자세, 그 다음에 걸레질 하는 자세, 그 다음에 앉아서 빨래하는 자세.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굽히고 있을수록 부하 정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자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취하는 자세죠. 이러한 자세들에서 우리는 무릎의 부하가 굉장히 커진다. 이제 뭐 신발 같은 거 빨래할 때 이렇게 많이 쪼그려 앉아서 하시죠. 쪼그려 앉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도 많고 내 몸을 지속적으로 이 관절에서 부하를 받아줘야 되니까 무릎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시간도 뭐 1초, 2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닦는 동안 적어도 한 3, 4분은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되니까 무릎에 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세도 마찬가지. 무릎을 많이 굽히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모습이죠.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에서 무릎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계속 걸레질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무릎이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 그 다음에 시골에서 이제 밭일 하실 때도 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밭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즘엔 이런 의자, 그 다음에 걸레질하는 것도 이제 밀대로 돼서 이제 막대기에 연결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세를 수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닥에 앉는 모든 자세는 그냥 무릎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 당연히 무릎 각도가 많이 굽혀진 상태에서 내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무릎이 안 좋겠죠. 그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요조수녀 자세, 안방마님 자세라고 해서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비틀고 있는 모습. 물론 고관절에도 안 좋겠지만은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자세들이 전부 다 안 좋다. 그래서 바닥에 앉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소파, 의자 이용해서 위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앉는 자세 중에서는 이러한 양반다리 같은 경우에 앞에서 양반다리 자세도 무릎에 많은 부하가 하중이 걸리더라 하는 결과를 보셨죠. 무릎이 굽힌 상태로 장시간 있게 되다 보면은 무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앉을 일이 있다 하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방석이나 수건 같은 거 받쳐서 골반 위치를 조금 올려주시고 무릎 굽히는 각도를 조금 펴주는 게 조금 그나마 무릎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자세 중에서 이제 TV 같은 거 보실 때 앞에 식탁이 있다, 앞에 뭐 식탁이나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발 이렇게 올리고 계신 자세도 은근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한 자세도 무릎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릎이 계속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밑에 다리는 펴져 있고 위에 다리는 그 다리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 쪽의 무릎은 계속 펴지고 있는 과신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무릎 관절이 뒤쪽으로 점점 꺾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 자세도 좋지 못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무심코 취할 수 있는 자세들이고 그 다음에 무릎 통증 나면 병원에서 이제 좀 체중 조절을 좀 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체중이 1kg 증가를 하면은 무릎의 압력은 4kg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만일 경우에 이제 3.7배까지 관절염의 발생 비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체중 증가와 무릎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보면은 체, 그 관절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체중을 감소하려고 하면은 현재 체중의 한 10% 정도를 감소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kg인데 내가 무릎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한 5kg 정도를 감량을 해야지 관절염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내가 70kg이다. 그럼 7kg, 100kg이다. 그러면 10kg. 내 체중의 10% 정도를 감소를 해야지 관절에 대한 부담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그 식단 조절, 그 시기도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중은 이제 본인이 짊어 다니는 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맨몸으로 다니는 게 그 무릎에 대해서 압을 더 받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kg짜리 배낭을 맨다든지 20kg짜리 배낭을 매면 그만큼 내 몸이 받는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체중 조절도 좀 잘 하시고.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살을 빼고 싶어도 유산소 운동이 안 돼요. 계단, 뭐 경사진 길은 물론이고 평지도 걷기 힘들다 보니까 활동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죠.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살이 찌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식단과 함께 부하가 덜 실리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제는 운동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운동 재활로 보면은 목표는 이제 무릎이 다 펴지게끔 하는 게 우선시 돼야 돼요. 무릎이 안 펴지게 되면 걸을 때 구부러져서 걷게 되고 뒤뚱거리면서 걷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형이 망가지게 돼요. 물론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중요한데 무릎을 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을 펴는 운동 먼저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80대 어머니셨는데 걸어서 들어오실 때 잘 못 걸으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들어오셨었는데 그래서 걸어보세요 하니까 제대로 못 걸어서 옆에를 이렇게 짚고 걸으시는 모습 제가 좀 상체 운동도 하고 제가 무릎 펴질 수 있게 이렇게 발목 운동하고 허벅지 운동 조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걸어보시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걷게 되시죠. 일단 무조건 하체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피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운동하라고 하면 많이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무릎 피는 운동, 이 운동 많이 하시죠. 많이 보셨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자세가 어때요? 등이랑 허리가 좀 굽은 상태에서 무릎을 피게 되니까 무릎을 펴지는 각도도 발 위치가 골반 위치까지 안 올라오고 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피는 게 중요한데 저 안 끊기죠? 제가 화면이 좀 끊기게 나오네요. 무릎 피는 게 중요한데
자세를 이렇게 좀 바로 잡고 하시면 더 좋다. 제가 여기 의자를 잡았는데 의자를 잡고 살짝 몸으로 당기는 힘을 주면 등에 살짝 긴장감이 들어가거든요. 등과 허리에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주는 거예요. 무릎을 그냥 피기만 하면은 발 위치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낮은 상태에서 끝나는데 무릎을 피고 나서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을 주면은 허벅지 앞쪽뿐만이 아니라 여기 골반 안쪽, 여기 전체적으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시. 이거는 맨몸으로 해도 꽤 힘드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세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한번 이렇게 들어준다. 저도 지금 보면은 무릎을 일단 펴고 한번 더 들어주죠. 이러한 운동으로 만약에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밴드 같은 거 이용해서 밴드 발목에 감고 뭐 의자에 걸어 놓든지 발에 이제 고정을 시킨 상태로 이것도 마찬가지 무릎 펴고 한번 들어주고 무릎 펴고 한번 들어주고 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게끔 운동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근육이 끝나면 이제 진행하시는데 스쿼트 무릎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투명 의자 혹시 벌 많이 받아보셨어요? 저는 모범생이어서 받아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살짝 일어나는 힘만 줘도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굳이 엉덩이가 의자에서 안 떨어져도 돼요. 그냥 상체가 앞으로 가면서 일어나려는 힘만 줘도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앞에 뭔가 잡을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싱크대 이용하셔도 좋고 좀 의자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뒤로 살짝 기대서 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쪽으로 체중을 좀 보내놓고 무릎을 굽히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뒤로 안 기대고 그냥 할 때보다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가 조금 덜 굽혀지거든요. 덜 굽혀지면서 허벅지 앞쪽에는 계속 자극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하실 때는 이제 내려가는 각도로 이제 부하 정도를 정하시면 되는데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증이 없는 범위만큼만 엉덩이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되시고 나는 좀 괜찮다, 무릎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릎 각도가 저는 지금 조금 덜 내려간 건데 엉덩이가 더 내려와서 무릎 각도랑 고관절 각도가 일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무튼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명 의자처럼 살짝 일어나려는 운동, 그 다음에 살짝 앞에 뭔가를 잡은 상태에서 뒤로 살짝 기대면서 스쿼트 하는 걸로 운동을 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우리 조보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여성분들 특히 무릎 통증 환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유익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쿼트 하겠습니다. 스쿼트 준비해 주시고요. 예, 무릎도 좀 풀어주시고 같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무릎, 허리 좀 돌려주시고요. 미리 좀 몸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6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금요일에 한번 했었던 거 있죠? 33, 예, 스쿼트, 33 스쿼트로 1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범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쿼트를 우리가 완전히 내려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세 번을 나누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하나를 하고 총 1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셋,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코일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하나, 둘, 셋, 6개, 7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8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잘했어.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선장을 8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2개만 더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1개 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버티고 올라옵니다. 엉덩이를 쭉 밀어 올리며 둘, 셋, 오케이, 12개.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운동은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지루함도 느끼고 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데요. 일단 다른 자극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자료 잠깐 준비하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하고 숨 고르게 하십시오. 자, 12개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네, 이렇게 우리 몸은 맨몸으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자극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출첵에 대해서 4월달이 시작이 됐는데요. 잠깐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도 참조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11시 정시 시작인데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출첵의 취지에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꼭 녹화본을 보시고 다시 한번 서머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부를 안 듣고 2부만 듣는 분들, 또 2부는 안 듣고 1부만 듣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곤란합니다. 1부, 2부가 출첵의 하나입니다.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라는 게 우리 출첵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꼭 좀 잘 지켜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4월달인데요. 이 플레이스님 앱 출시가 이제 임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가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출시가 되면 많은 참여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드디어 우리 제주 본사에 이제 이 본사 현판과 또 협회와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제주 지부에 이제 현판이 같이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제주 본사에 꼭 오셔가지고 본사는 이렇게 생겼고 카페드 슬리밍고라고 하는 저희 슬리밍고의 철학을 오롯이 담은 이 공간이 주는 그런 럭셔리함과 우리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고객이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점주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고객과 또 점주님들의 교육과 또 중판사님들의 교육까지도 함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제주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현판이 드디어 이제 오늘 걸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장도 잠깐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입구 데스크 인포 쪽만 보여드립니다. 제주에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은 저희 본사의 행정 업무와 협회의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
있고요.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저희 카페드 슬리밍고 제주중앙점의 기능으로서 이제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제주 본사 전경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13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성공하는 자기경영 111번째 시간입니다. 참고로 제 생일이 1월 11일인데 오늘 그 무엇보다도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산의 이제 인력이 새로 월마다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버피취차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로 우리가 4월을 같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상에 취하지 말고 일상에 몰두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일상이 충실하고 거기에 우리가 오롯이 몰두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은 단지 헛된 이제 일장 춘몽이 될 뿐이죠.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4월의 가산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월 1일인데요. 오늘 맹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귀함도 마음을 어지럽지 못하고 빈천함도 이 뜻을 바꾸지 못하며 위험도 이 뜻을 굽히지 못하니 이래야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부하든 부하지 않든 가난하든 또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심, 주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에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눠야 될 것은 사자는 갈기가 없더라도 사자다. 선비는 궁한 처지에도 비굴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심과 자존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본인이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거나 타인과 굳이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주관을 자존감이라고 제 임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의식 아니면 또 내가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결핍에서 오는 이 나의 빈궁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이죠. 실제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내가 가지지 못했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비교할 필요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는 것인데 내가 그걸 굳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 그것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공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가 자신의 제자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자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뭐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밥도 굶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도 공자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존경했던 그 존재가 맞는지 의구심도 들고 자기 밥그릇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맨날 대똥 철학이나 읊는다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에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고 하면 상갓집의 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상갓집의 개라는 것은 표현상으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자에게 제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자고 뭐고 뭐 선자고 현자고 간에 그냥 주먹부터 날아가야 될 정도로 폭력을 부르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공자의 태도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의 말에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맞다. 상갓집에 비 맞은 개가 맞다. 공자라고 하는 사회적 입지와 그의 인품과 도덕성과 그의 여러 가지 이 뭐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공자는 비록 제자일지라도 자신의 처한 상황에 비해서 그의 표현이 맞다,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이걸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공자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무엇인지, 자존심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자존감의 구분도 못하는 우리들이 오늘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존심을 택하는 순간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존감이 굳건하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스스로에 대한 존재 가치가 명료하다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하는지 알고 남과 비교하는 태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 나다움을 찾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세 번째 부탁입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만 메모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 않는 시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캡처하면 적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적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게 이 시간입니다. 이 문장도 우리들이 살아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자존심으로 살 건가? 자존감으로 살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 마일렛의 이 시간 관리 시스템 5대 원칙의 세 번째 오늘 다루겠습니다. 오늘은요, 매일매일의 주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앞전에 우리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나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존감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변화시키고 성장해가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명료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요. 타인의 의견을 굳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이 미국의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리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불가능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타인들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인들이 얘기하는 불가능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더 이상 불가능이란 의미는 나에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들의 불가능이 내가 동조하고 동조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내가 신뢰하는 순간부터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동조는 하나 나는 그걸 신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불가능이라는 생각 자체에 불을 뺐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신 승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에 굳이 동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첫 30분이 그날 하루의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벌써 아침 일찍, 어떤 분들은 5시부터, 어떤 분들은 6시부터 각자의 시작이 되었을 건데 그 시작의 첫 30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그 30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성공, 내 삶의 질,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 번을 잠깐 복기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을 나는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계신다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첫 30분에 뭘 했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IT 기기나 아니면 타인들의 의견이나 타인들의 계획에 딸려가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성공은 저만치에서 멀어지게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결정을 시간이 따르게 하라는 것. 그게 바로 이 억만장자인 에드 마일렛이나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첫 30분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루틴은 그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컨트롤하며 목표에 집중한다. 여지껏 111번째 자기경영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과 오버랩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성공할 만한 삶은요, 그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그들이 불편함을 수용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억만장자, 백만장자, 각자 그들이 만족하고 목표했던 그 이상을 닮아가고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출첵을 합니다. 33일을 하면 우리 슬리밍고 그룹에 더 슬리밍 것으로서 제품을 수령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여지껏 생각했던 것들, 나의 자신에 대한 집중, 우리는 늘 돈 버는 거에 집중하지 나 자신에 대한 집중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이 존재하지 남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여러분들은 전 우주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가치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오늘 4월입니다. 지난 3월보다 우리는 조금 더 성장했고 4월달은 더 성장할 겁니다. 멋진 4월 계획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